네, 세 번째 코너입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의 김영석 전문위원 자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 저희 풍문레이더에서 신한은행 모 지점에서 뭐 대형 8천억 이상 해외로 그 송금이 나간 그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예. 이런 곳들에서 발생되는 외화 송금 이상 거래 결국 이런 분들이 뒷단에 코인 거래소들이 있다라는 시장의 루머는 분명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 뭐 지금 실제로 지금 분위기가 어떤가요? 일단은 지금 이 신한은행하고 네. 우리은행이 그 대상자로 지금 뭐 언론 보도에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이 지난달 23일에 우리은행에서 네. 8천억 원 규모의 이 이상 거래 네. 외화 송금이 또 발생을 해서 조사가 있었고, 네. 그리고 그달 지난달 30일에는 신한은행에서 1조 원어치 이 외화가 또 송금이 된 문제로 인해서 지금 계속해서 뭐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또 밝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약 2조 원에 달하는 이 금액들이 외화로 송금이 되는 동안 네. 이 뭐 사실 우리나라에서 2조 원이 송금이 되었다 그럴 만한 할 수도 있겠다 네. 싶기는 해요. 다만 이 문제점이 이상 거래로 이루어진 금액이다라는 네. 점에서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원화뿐만이 아니라 연관된 거래소가 코인 유출에까지 예. 뭐 옆에서 도와주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 대형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까지 계속해서 이런 어떤 의혹들이 많이 또 제기가 되어오고 있었죠. 네. 특히 신한은행은 뭐 최근 들어서 더 이상의 그 거래소,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어떤 실명 계좌 거래를 하지 않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거래소에서 흘러나오는 금액이 또 뭐 다른 은행을 타고 들어가서 뭐 우리은행, 신한은행 들어간 걸 막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뭐 신한은행이 안 되면 우리은행 가는 거고 우리은행이 안 되면 KB은행 가는 거고 뭐 ATM기가 많겠죠. 뭐. 그렇죠. 돈이 좀- 특히 여기에 이제 이 가상자산 거래소가 끼었다라는 네. 문제 자체가, 그럼 이제까지 특근법을 왜 만들었냐? 네. 그 자금 세탁 방지법, 뭐 AML이라고 하는 거 왜 적용을 시켰냐? 네. 그 지금 어차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발생을 할 거라면 네. 그럼 이제까지 이 가상자산 시장을 왜 하락을 시켜놨냐? 네. 난 그런 좀 원망을 많이 듣게 되는 거죠. 자, 금융권 일각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환치기 세력의 자금 조달 창구로 활용됐을 거다라는 지적들을 하고 있어요. 예. 가상자산도 특히 환치기에 많이 이용이 되죠. 도구로. 최근 들어서는 좀 많이 그 메리트가 줄긴 했는데 네. 어디까지나 이 메리트가 줄어들었다라는 네. 정도이고, 과거에 비해서. 그렇죠. 예.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네. 뭐 해외 시세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1,000만 원이다. 네. 근데 우리나라에선 비트코인이 뭐 한 1,200만 원, 1,300만 원이다. 가장 높을 때는 뭐 김치 프리미엄이 뭐 50% 이상 벌어진 경우도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차익 거래들이 많이 발생되겠죠. 그렇죠. 이걸 뭐 코인판에서는 뭐 아비트라지 거래라고 해가지고 해외에서 뭐 1,000만 원어치 네. 사서 우리나라에서 팔면 당장에 500만 원이 네. 그냥 지갑으로 떨어지는 건데 네. 그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래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도 이 뭐 가상자산의 하락장이 또 발생을 하고, 그 직전에 뭐 비트코인이 8천만 원까지 또 상승을 하는 그런 상승장을 겪다 보니까 어느 정도 김치 프리미엄이 계속 벌어집니다. 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자꾸 요즘엔 또 해외 거래소 이용하기가 굉장히 또 쉬워졌으니까 네. 샀다 팔았다 뭐 전송을 했다가 이 와중에 이 어떤 국부 유출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 거죠. 네. 그 정부가 그 어쨌든 특근법을 만들면서 거기에 가장 포커스를 뒀던 부분이 자금 세탁 방지법이잖아요. 사실 예. 어떻게 가장 중요한 골자인데 그렇고 뭐 사실상 특근법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이 숭숭 뚫리는 거 보니까 크게 실효성이 없나 봐요. 특근법이. 일단은 지금 그 우리은행, 신한은행 사건 가지고도 통상적으로 한 2주 정도 수사를 합니다.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약 한 달가량 네. 계속해서 수사를 하고 있죠. 네. 아직까지도 지금 뭐 명확하게 어떤 이유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료화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시청자들 위해서. 뭐 일단은 지금 저 환치기가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관한 예. 설명인데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중국과 한국, 네. 뭐 중국에 있는 거래소하고도 굉장히 많은 이런 네. 아비트라지 거래가 일어나다 보니까 네.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뭐 한국에서 중국으로 뭐 네. 돈을 보내요. 그럼 네. 중국에서 그걸 가지고 뭐 위안화가 됐든 아니면 비트코인이 됐든 이런 걸 구매를 한 다음에 한국으로 보내요. 네. 그래서 싸게 사서 한국에서는 또 비싸게 파는 겁니다. 네. 그럼 거기에 차익이 남겠죠. 네. 그 차익만큼 또 중국에 보내서 뭐 통화를 사서 네. 또 보내면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네. 예를 들어서 1억 원 가지고도 계속해서 끝없이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중국 자체도 지금 코인에 대해서 중국 시진핑 정부가 되게 그 부정적이잖아요. 중국도. 예. 그래서 뭐 최근에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도 싱가포르로 많이 옮기고 네. 그랬죠. 저희 중국 내에서도 저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참 그 구조 자체가 한번 들여다보고 싶긴 하네요. 좀. 예. 가상자산 시장이 지난해 그 화두 자금 세탁 방지법을 사실상 특검법을 발효시킨 이후에 유명무실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거래소 차원에서 특검법에 대한 취급이 좀 인식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좀 생각도 들고. 굉장히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예를 들어서 거래소에서 2조 원가량의 해당 규모가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뭐 적은 금액으로도 거래량을 계속 일으키다 보면 2조 원 뭐 거래량 만들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지금 신한은행, 우리은행에서 뭐 2조 원 가량의 이상 거래가 발생이 되었다라는 건 정말 그 2조 원 가량의 돈이 인출이 되었다라는 얘기고. 거래 대금과 송금 대금의 개념 자체는 아예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뭐 100억으로 200번 돌리면 2조가 되는 것처럼 맞습니다. 그건 이제 거래 대금인 것이고 예. 이건 그야말로 순 유출로 2조 원에 가까운 자금이 빠져나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거 상당히 큰 그 외환 은행 시스템상 상당히 이례적인 케이스예요, 정말. 그러니까 이 특검법 만들고 또 자금 세탁 방지법 만들고 이걸 유지를 계속 해 나가면서 또 성실하게 지키고 시스템 상으로 이걸 탐지를 했어야 된다.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도 괜히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에 준법 감시 역할이거든요. 거래소 그렇죠. 내부에. 근데 이게 뭐 어디 뭐 중소거래소 혹은 아니면 뭐 규모가 작은 은행이 아니라 일단은 뭐 국내 지금 지난달 23일, 30일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하면은 지금 5대 거래소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예, 거기에 또 이 신한은행, 우리은행과 같은 대형 은행이 끼어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충격이 큰 거죠. 네. 자, 결국 이 과정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거래소에 또 투자한 사람들일 거예요. 그렇죠. 이게 분명히 거래소에 대한 징계로 내려올 텐데 예. 외환 유출 이외에도 그 디지털 자산으로 인해서 거래소 이용자의 피해가 상당히 많이 지금 여러 사례들이 나오고 있죠.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뭐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하자면 정말 그 거래소만 보고 믿고 맡기는 거거든요. 뭐 대한민국 1등 거래소다, 네. 뭐 2등 거래소다 이런 식으로 이 거래소의 전체적인 이미지와 규모, 특히 이 거래량 사이즈를 보고 믿고 맡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거래소에서 뭐 최근에 테라 루나 사태라든지 아니면 이런 뭐 외환 차익 거래를 눈 감아줬다 혹은 가만히 내버려 뒀다. 일반인들이 만약에 저런 식으로 거래했다라고 하면은 바로 전화가 옵니다. 네. 업비트나 빗성 같은 경우도 이런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에 굉장히 최적화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8천억 규모, 1조 원 규모 이런 규모로 이상거래가 진행이 되고 또 뭐 해와 유출이 진행이 되는 동안 뭐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라는 네.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그 2조 원 규모 자체가 전부 거래소와 연관이 된 금액은 아니지만 이 거래소에서 특검법이라든지 자금 세탁 방지법 계속해서 좀 지켜 나갔더라면 네. 이런 일은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뭐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보통 이 정도 금액의 은행권에서 외화 유출이 됐다라고 하면 예. 은행의 내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일개 개인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조직적으로 뭔가 움직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사 과정에 있어서도 네. 어느 정도 좀 핀트를 잘못 맞추고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게 이 예. 은행의 개인 한 직원이 네. 비위 행위를 일으켰을 가능성은 뭐 없어 보인다. 다만 그런 가능성도 계속해서 여지를 두고 뭐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뭐 아무리 그래도 네. 뭐 은행원 직원 개인이 2조 원 규모를 다 뭐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상거래. 이게 절차가 그렇게 되거든요. 지점에서 대규모의 이상거래 금액이 해외로 유출이 된다면 본사에서 딱 시스템이 걸려요. 예. 그럼 본사도 어쨌든 누가 이 시스템이 허점이 있다거나 아니면 같은 한 통속이 있다는 얘기고 그렇죠. 또 이런 부분들이 그 금융정보 분석에 다 넘어가거든요. 또 금융감독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저는 그 난센스예요. 이런 부분들이 일개 개인이 어떻게 다 이렇게 일 처리를 했다 보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좀 항상 있는 얘기이긴 한데요. 네. 이 뭔가 금액적으로 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떤 사고가 생기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배신과 같은 그런
사안이 생겼을 때 항상 적은 내부에 있다라는 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자, 이제 최근에 5대 거래소가 협의체를 만들었어요. 닥사를 만들었는데 예. 뭐 닥사에서 뭐 이런 부분 준법감시에 관련된 역할에 대해서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특히 이 닥사 중에서도 이 뭐 업무 분장을 맡고 있죠. 네. 빗썸이 준법 감시 네. 역할을 맡고 있는데 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빗썸이 어떻게 또 해결을 해 나갈지 그리고 빗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큰 거래소로서 이 네. 실명 계좌도 제일 먼저 받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행권과의 어떤 이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빗썸뿐만이 아니라 다른 거래소라 하더라도 일단 은행권과의 어떤 자금의 흐름뿐만이 아니라 네. 일단 이 거래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거래소 차원에서는 바로 이 탐지가 될 거거든요. 네. 해외에서 대규모로 어떤 뭐 자금이 흘러 들어오고 코인이 흘러 들어오고 여기서 매도를 했다. 네. 분명히 그 정도 규모라고 한다면 네. 이건 시장가로 던질 수밖에 없어요. 네. 이 시장가로 훅 던지고 자금이 또 유출이 되고 네. 또 어느 순간 같은 계정으로 똑같은 네. 규모의 코인이 들어오고 자금이 나간다. 사실 그거 막겠다고 나온 게 특근법이거든요. 네. 24시간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거래소에는. 이 현금을 입금을 한 다음에 24시간 동안 출금을 전혀 못하게 돼 있어요. 네. 그만큼의 현금이라든지 코인을. 근데 이 문제가 8천억 규모, 1조 원 규모가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 거래소에서 좀 눈을 감아준 게 있지 않느냐. 네.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총체적 지금 부실 시스템의 문제다라고 보여지네요. 정말. 그렇죠. 사실 이 뭐 예전 같은 경우에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이 거래소나 아니면 이 은행 같은 네. 경우에 결탁을 충분히 했다 한다면 이 정도 금액을 뭐 외화 유출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을 것이다라고도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닥사에서 만드는 그 가이드라인이 상당히 중요한 이제 시초가 될 것 같은데 예. 뭐 어떤 부분이 좀 많이 강조돼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이 차익 거래 같은 경우에는 네. 이 김치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격차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네. 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갑자기 또 3천만 원석을 회복하기 시작했죠. 네. 지금 김치 프리미엄 같은 경우가 약 0.13% 네. 정도로 형성이 되어 진짜 있습니다. 큰 차이가 안 나네. 이제 많이. 뭐 굉장히 뭐 거의 같은 가격이다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인데 이 정도 차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 아비트라지 거래를 할 수가 없는 그렇죠. 비용이 더 상황이- 발생되니까 이제. 그렇죠. 뭐 네. 거기에 들어가는 수수료라든지 네. 아니면 뭐 이더리움 기반이라면 가스피라든지 네. 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차익 거래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근데 모르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예. 어떨 때 이렇게 그 김치 프리미엄이라든가 이런 차익 거래들이 많이 발생이 되나요? 법 차이가. 보통 이제 뭐 해외에 있는 거래소 그리고 네. 국내에 있는 거래소에 동시에 상장이 된 경우가 있을 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뭐 정말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비트코인의 출금을 막아버렸다라고 네.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뭐 비트코인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거래소 밖으로 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 외부에서 또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거는 같은 비트코인이라 하더라도 해외에 있는 비트코인과 전혀 다른 코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네요. 이제 그렇죠. 우리 고인물이 돼버리면 오히려 이걸 가두리라고 네.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두리가 되게 되면은 뭐 해외에 있는 시장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네. 이 가두리 장을 또 노리고 사람들이 또 투기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예. 뭐 거래소에서 그걸 방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유도를 할 수도 있는 문제고요. 네. 그래서 뭐 가격이 시세가 확 차이가 나게 된다면 뭐 50%까지도 뭐 시세 차이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네. 이런 이슈들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 특히 좀 그 김치 프리미엄이 많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요즘 들어서는 이 트래블 룰 네. 때문에 사실 그 해외 거래소로 함부로 좀 네. 자금을 옮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죠. 많이 뭐 트랜잭션이 많으면 많을수록 계속 그 어쨌든 모니터링이 되잖아요. 해당 금융당국에.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런 갭 차이가 많이 줄어들고 있게 됐어요. 이제. 맞습니다. 네, 오늘도 디지털 자산의 김영석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